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잘 몰랐던 친한 친구를 발견하게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국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의 방역을 돕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눈에 가는데요. 아프리카 유일의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세계 최약국이었던 한국은 다급하게 전세계에 파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머나먼 땅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한국에 참전한 많은 국가 중에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손을 내민 나라는 에티오피아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를 다스렸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직접 황실 직속 병력 군대를 파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손에 꼭 안겨주거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당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뼛속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의 순수한 의도의 파병을 한 이유를 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6.25 전쟁보다 20년가량 앞선 지난 1936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셀라시의 황제와 에티오피아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바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받지 못하는 약소국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낀 셀라시의 황제는 자기만은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같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의 처지에 어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며 에티오피아의 황실 직속 근위대인 강요부대를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도 정예 병력만을 보냈습니다.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전설의 부대가 됐습니다. 3년의 긴 전쟁 동안 253번의 크고 작은 전투가 치러졌고 에티오피아군은 눈보라 등 낯선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서 123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으나 에티오피아군은 포화가 터지는 전장 한 복판에서도 전사한 전우들의 희생자 모두를 수습했습니다. 희생된 사람이 있었지만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강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일을 돕는 등 한국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런 영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 이들에게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폐위됐고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용사들과 가족들, 그 자식들은 말도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편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잃었으며 억압받고 탄압받으며 최극빈층으로 살아갔습니다. 실제 장애인이 된 채로 판자촌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나라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도운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요부대의 영웅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돼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있지만 한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흐뭇합니다. 6.25 전쟁 때 마신
자신 유독가스 때문에 폐까지 손상돼 아직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이 다시 나면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릅니다. 구르바 담보바 씨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파병국이었던 에티오피아의 일진 강요전사 중 무반동총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던 최고의 사수였습니다. 그럼 후 담보바 씨는 31세가 되던 1951년에 6.25 전쟁에 참전했고 그가 싸워야 했던 것은 적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눈보라와 혹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인데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적과 격전을 펼쳐 강원도 화천, 철원 일대 700고지, 낙타고지, 요크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르바 담보바 씨는 전투 중 중상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의 파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음에도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그는 두 번째 파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참전하여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구르바 담보바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국에서 진통제로 고통을 달래고 있을 무렵 다시 파병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쟁에 대한 참혹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지만 고통받는 한국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구르바 담보바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지구 반대편에 한국인을 도와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했던 기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6.25 전쟁 종공기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랬던 에티오피아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현 사태에 성공적인 대응 사례라며 관련 사태 극복을 위해 한국에 지원을 부탁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에티오피아를 돕자는 의견들이 쏟아졌고 누리꾼들은 과거 에티오피아의 참전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도와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인 만큼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 양국 정상 전자회담에서 형제 국가임을 확인하고 에티오피아가 원하는 지원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베트남과 다릅니다. 베트남은 예고도 없이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켰지만 이들은 한국인들의 귀환을 돕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교민과 카메룬에서 활동 중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들이 공항 폐쇄라는 엄혹한 상황을 뚫고 귀국하는데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특히 에티오피아 당국과 국영항공사는 타국 공항 임시 개방, 자국 공항 이용, 운항시간, 비용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는 아프리카 국가연합 본부 소재지로서 이 대륙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발 아프리카행 항공의 유일한 직항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도래한 이 시점에 에티오피아 정부와 에티오피아 공항은 한국의 외교 당국과 협력해 한국민 귀국을 위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 당국의 공항 폐쇄 조치를 한시적으로 뚫고 우리 국민을 태우는 항공기가 뜰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성사시켜 줬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동해야 하기에 비용이 막대했지만 에티오피아와 마다가스카르 당국이 서로 협조해 미국, 독일, 영국민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추가 모객에 나섰고 카메룬에서도 에티오피아 항공사가 한국인들을 태울 비행기에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 사람들을 함께 태우는 작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들 에티오피아 항공과 아프리카 당국들의 노력으로 한국민 귀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에 성공한 한국 국민들은 에티오피아 정부, 에티오피아 항공, 마다가스카르 정부, 카메룬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UN 평화유지군 파견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한빛부대를 언급하며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이 아비 총리와 에티오피아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에티오피아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무사히 귀국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120여 개국 지원 및 수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를
국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에티오피아. 그러나 그들도 내정과 국가 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 중 하나가 되고만 에티오피아지만 현재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따뜻한 손길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구르무 담보바시.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국인은 밥심, 밥은 보약이죠.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식사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18세기 중엽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이는 오키나와까지 소문났으며 부귀한 집은 하루에 7번도 먹는다. 여기에 얽힌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명나라 재상이 조선에 사신 이상공을 초대했는데 재상은 마침 일이 생겨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며 술과 안주를 내드렸습니다. 이상공은 그 음식을 다 먹은 후 아직 식전이니 돌아가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재상의 가족들은 더 드시라며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걸 다 먹은 사신은 다시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 하자 가족들은 고기 등의 음식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 뒤로 수차례 내온 음식을 다 먹은 사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밥을 먹으러 돌아갔죠. 이후 명나라 재상이 돌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죠. 선조들도 많이 먹기로 소문났었는데 21세기에는 그 후손들이 먹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만큼 여전히 밥과 음식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볶음류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또 밥을 볶아 먹거나 삼겹살을 먹고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선 식량 생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식품은 완전히 소비되지도 못한 채 다시 음식물 쓰레기라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도 한국인들은 음식을 향한 진심을 발휘하며 음식물 처리와 동시에 신소재 개발에 앞서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는 한국, 얼마나 진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바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와 휘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가는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니스트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래핀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니스트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백종범 교수팀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으로 산화칼슘을 만들고 이 물질이 수소와 그래핀을 만드는 촉매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밝혀냈죠. 수소는 물이나 탄화수소, 알코올 등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응마다 적절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산화칼슘은 알코올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 우수한 촉매 성능을 보였죠. 또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은 앞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성분이 수소와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알코올에 7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해 증기로 만들면서 수소와 탄소 기반의 물질로 바꾸는 알코올 증기개질 기술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수소 외에도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만 따로 골라내는 공정이 더 필요하고 수소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단점을 백종범 교수팀은 촉매로 해결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산화칼슘을 써서 반응 온도를 500도로 낮췄고 그 결과 생성된 기체의 99%가 수소였습니다. 그래핀도 산성으로 촉매를 제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생산됐죠. 이에 백종범 교수는 산화칼슘은 값싼 물질인데다가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재활용해 만들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라며 생산된 수소나 그래핀 모두
별다른 분리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에서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폐자원에 가스화 공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기반 신소재인 바이오차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체 합성어로 폐자원 열분해로 얻을 수 있는 토양 유기물과 비슷한 고탄소 물질입니다. 바이오차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기후변화 저감, 폐기물 관리,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등이 가능한 긍정적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진이 해당 기술로 이산화탄소 흡착제 성능을 확인한 결과 99%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제거됐으며 바이오차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제조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해부터 스마트 단백질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신소재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죠. 먹다 남은 파스타의 찌꺼기나 빵 껍질,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 등을 써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와 생선, 해산물, 치즈 등 새로운 미생물의 바이오매스 단백질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폐기물을 더 좋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원할 만큼이나 전 세계는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은 친환경적인 놀라운 신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의 독자 기술과 제조 공법으로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인 생분해성 신소재를 자체 개발한 건데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이 생분해성 소재는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또 비닐봉지는 물론이고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 생활위생용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 시제품을 내고 25년쯤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보였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 플라스틱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은 화학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일회용품 이슈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와 같은 배달업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니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신소재를 개발한 LG화학은 물론이고 SK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삼양이노캠 등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지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폴리저산 필름을 상용화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스팩 포장재나 의류용 포장 비닐 등을 생산해 공급 중이죠. 롯데케미칼 역시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페트를 개발하는 등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과 연구진들의 신소재 개발을 계기로 관련 업계들의 연구개발과 제품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건전한 경쟁과 함께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구 환경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의 기준을 잡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